네, 안녕하세요. 교재는 508페이지 펴실래요? 508페이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12장 끝내고요. 13장, 14장, 15장 이렇게 할 겁니다. 어제 12장 거의 다 했는데 어제 12장 공부하면서 한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12장은 우리가 제목 자체가 수익과 비용이었는데 이 수익과 비용의 어떤 인식 기준 이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이다.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어떤 생각하시냐면요. 수익과 비용을 언제 기록할 거냐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 12장의 내용이. 그래서 중급회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거는 어느 기업이든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결국 기업이 장사한다는 거는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비용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근데 수익이나 비용이나 둘 다 생각해 보시면 어느 한순간에 확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다가 확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특정 시점에서 확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발생해요. 수익과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다가 어느 시점에 기록할 거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회계에서. 수익과 비용을 어느 시점에 기록할 거냐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걸 어제 했었고 정리를 해보면 수익은 결론이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기록하는 건 발생주에 따라 하자고 그랬고 현금주의가 아니라 현금 왔다 갔다 할 때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금이 왔다 갔다 할 때 기록하자는 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기록하자 이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수익은 실현주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실현된 시점에서 기록하자 이랬죠. 실현된 시점이라는 게 진행될 때가 될 수도 있고 판매될 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회사의 어떤 수익 창출 활동하는 과정에 따라서 어제 했고 그럼 그 수익을 그런 원칙에 따라 기록을 하고 비용은요. 비용은 수익을 기록한 회계연도에 대응시켜줘라. 이게 우리의 회계 원칙이다.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하시고 508페이지 보시면 수익을 인식하는 구체적 적용에 넣어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네 가지 시점이 있는데 생산 진행 시점, 생산 완성 시점, 제품 판매 시점, 대금 회수 시점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이 잘해야 될 건 뭐라고 했어요 어제? 진행 기준과 판매 기준 이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어제 진행 기준 얘기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판매 기준도 할 게 없는데 두 가지만 하고 12장 끝낼 거예요. 510페이지 보니까 위탁 판매가 있는데 그 위탁 판매하고 이제 또 시용 판매라는 게 있어서 이거 배웠는데 우리 6장 할 때 이게 이제 뭐냐면은 판매 기준의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그 위탁 판매에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지금.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업회 기준에서는 위탁 판매의 경우 수익은 수탁자가 적성품을 판매한 날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밑줄 치시면 되고 그 밑에 줄에 따라서 위탁자 입장에서는 결산일까지 판매되지 않은 적성품은 창고에 없다 할지라도 기말 재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밑줄 치세요. 예제 2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추가될 1번 보시면 울릉도의 기초 상품 재고가 10만원이라고 나와요. 100개예요. 개당 1000원. 단기 매입한 물건이 600개라고 나와요. 개당 1000원. 그럼 판매할 수 있는 이제 물건이 얼마 된 거냐면 70만원이죠. 이게 판매 가능 상품 70만원. 그 밑에 보니까 8월 20일 날 위탁 판매하기 위해서 500개를 적성했대요. 그럼 8월 20일 날 울릉도 입장에서는 물건 500개를
독도라는 회사한테 넘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판매 기준이다. 기업이 물건을 판매했다라고 하면은요, 물건을 인도했을 때, 소비자한테 인도했을 때 보통 판매했다고 봐요. 그래서 판매 기준을 다른 말로 인도 기준이라고 돼요. 여러분 나중에 책 보면. 그래서 판매 기준, 인도 기준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소비자한테 물건을 인도했다. 우리 물건을 소비자한테 넘겼다 그러면 팔린 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보니까 지금 여기서 울릉도는 지금 독도한테 이날 물건을 어땠어요? 인도했죠. 500개의 물건을 넘겼잖아요, 보니까. 그럼 500개의 물건을 판매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8월 20일 날 울릉도 입장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느냐, 수익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지금. 결론이 뭐예요? 인식할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판매 기준은 판매 회사 입장에서 물건을 인도하게 되면 그때 수익을 인식했는데, 이 위탁 판매라고 하는 형태의 판매를 하게 되면 요날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이 얘기죠. 보니까 그걸 아시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탁 판매는 누가 판매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수탁자가 판매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수탁자가 판매할 때 얘가 이제 매출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 그 물건 지금 어디 있냐면 그 수탁자 창고에 있다 하더라도 위탁자 재고로 봐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그거 10월 31일 날 독도로부터 계산서 받았죠. 여기 보니까 무슨 계산서를 받았냐면은 200개만큼 물건 팔았다는 계산서 받았죠. 그때 드디어 울릉도는 뭘 잡을 수 있다? 매출을 잡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매출이 30만 원인데 독도가 우리한테 돈 보낼 거 얼마 보낸대요. 보니까 거기 돈 보낼 금액이, 우리한테 보낼 금액이 이만큼 보낸대죠. 보니까 매출 채권을 받을 돈이니까 나머지 5만 원 우리한테 안 보낸대요. 보니까 거기 이거 왜 안 보낸대요? 5만 원만큼은 누가 그냥 가질 거예요. 5만 원은 독도가 갖는 거예요. 독도가 우리 대신 물건 팔아줬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5만 원 우리가 줄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에 판 것 중에 25만 원만 우리한테 주고 5만 원은 독도가 챙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결산시 자료 보시면 결산시에 기말 상품 재고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20만 원이다. 200개 내렸는데 보세요. 당연하거든요. 자, 여기 물건이 몇 개 있었습니까? 판매할 수 있는 게 700개가 있었는데 이 700개 중에 지금 우리는 몇 개를 독도한테 보낸 거예요? 지금 500개를 독도한테 보냈죠. 여기 500개를 독도한테 보냈으니까 우리 창고에 남아있는 물건이 지금 몇 개 있겠어요? 200개 있겠죠. 그거에 그게 거의 당연하잖아요. 200개. 그래서 20만 원 남아있고, 적성품의 원가 20만 원에 대해서 뭐 추가 자료 나왔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지금 이게 결산시 자료니까 결산시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잘 보세요. 12월 31일 날 우리 결산시에 상품과 관련해서 항상 무슨 분기했죠? 이제까지? 기말에 매출원가 잡는 분기 했었죠. 매출원가 잡는 분기가 항상 어땠어요? 차변의 매출원가를 잡을 때 기초상품과 단기 매입을 이쪽으로 보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 문제에서 기초상품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의 금액이고 매입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의 금액이니까 매출원가 이만큼이 모이죠. 일단 70만 원이. 이 중에서 뭐 빼면 되죠? 우리 안 팔리고 남은 거 빼면 되죠. 그게 우리 창고에 있는 게 2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럼 매출원가 얼마가 돼요? 이렇게 하면 이만큼 매출원가 늘리고 이만큼 매출원가 줄이니까 매출원가 얼마 됐어요? 50만 원 됐죠? 50만 원 매출원가 맞아요? 매출원가가 50만 원 됐는데 매출은 지금 얼마냐면 30만 원이잖아요. 아니 매출이 30만 원인데 매출원가 50만 원이니까 되게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이게 30만 원인데
아이, 비용이 오히려 더 50만 원 더 크기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상품을 20만 원만큼 우리 재고라고 지금 봤잖아요, 울릉도가. 잘 생각해보니까, 아이, 700개 중에 500개만큼을 독도한테 보냈는데, 지금 자기는 500개가 다 팔린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500개 중에 지금 팔렸다고 보고된 거는 200개였잖아요, 아까. 그럼 아직도 독도 창고에 있는 게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300개가 있었거든요, 300개. 그 300개가 만약에 기말년제 안 팔리고 있다면 누구 적으로 봐야 돼요? 울릉도 적으로 봐야 돼요. 그 생각을 해야죠.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래서 울릉도가 이제 독도한테 연락했어요. 야, 너 그 300개 물건 있느냐고 연락해, 저기 밑에 보니까. 그랬더니 울릉도가 뭐라고 답변해줬어요, 보니까. 12월 31일 날, 울릉도가 그렇게 연락하니까 독도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보니까? 아니다. 300개 중에 200개는 보니까 팔렸더라. 기말에 200개 더 팔았다는 걸 보고했죠, 보니까. 이날, 결산할 때. 얼마에 팔았대요? 36만 원에 팔았대죠? 우리한테 얼마 준대요? 30만 원 준다고 하고. 6만 원만큼 어떻게 하겠대요? 자기가 수수료로 떼겠다. 이렇게 보고했죠, 우리한테.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이거 기록하고 나니까 매출이 늘어나죠? 이렇게 매출이. 매출 늘어나니까 보기 좋죠. 200개 더 팔려가지고 아직도 몇 개 남았어요. 100개 남았죠. 누구 창고에 있어요, 이게? 독도 창고에 있죠, 당연히. 누구 재고로 봐야 돼요? 울릉도 재고로 봐야 되니까 20만 원만 재고 잡을 게 아니라 더 잡아야 되죠? 얼마? 금액은? 더 잡을 금액 얼마? 10만 원이겠죠? 개당 1,000원이니까. 이 회계 처리 해줘야 돼요. 이 노란색. 이 중요하거든요. 요 회계 처리가 위탁 매출 회계 처리인데 책엔 어디 나와 있냐면은 51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잘.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한 번씩 잘 해보시고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513페이지 보시면 매출원가 T계 정도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T계 정도 한번 그려보시고 확인해 보시고요. 그 밑으로 가면 수탁자 회계 처리가 있는데 수탁자 회계 처리 누구의 회계 처리일까요? 지금 여기 칠판에서. 독도의 회계 처리죠. 독도. 독도의 회계 처리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울릉도의 회계 처리가 나오죠. 그래서 독도의 회계 처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보셔도 큰 문제 없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514페이지 시용 판매 볼게요. 시용 판매가 더 쉬워요. 지금 한 거보다. 자, 시용 판매 보시고 밑줄 좀 치세요. 세 번째 줄에.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면 시용 판매의 경우 수익은 매입자가 매입의사 표시한 날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밑에 줄에 따라서 기말연재 매입자로부터 매입의사 표시가 없는 시성품은 창고에 없다 할지라도 기말 재고에 포함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제가 그 6장 공부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6장 공부할 때? 타처 보관 재고다. 이렇게 적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잘 생각하시고. 예제 3번 시용 판매라고 되어 있죠? 추가 자료 1번에서 기초상품 재고가 2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수익 인식하는데 판매 기준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을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판매 기준에 좀 예외적이잖아요. 원래 인도를 하면 그때 팔렸다고 보는 건데 얘네들은 인도했을 때 팔린 게 아니라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팔아야 되고 시용 판매는 구매자가 구매의사 표시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지금. 판매 기준에서. 시험에 가끔 잘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언제 수익을 인식하는지 잘 봐야 돼요. 그 밑에 매입을 이만큼 했죠, 120? 그럼 판매 가능한 물건이 얼마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판매 가능한 물건이 140인가요? 140이 판매 가능한 물건이고 그 중에서 9월 7일날 무슨 일 했어요? 9월 7일날 소비자한테 물건 인도했죠. 9월 7일날 얼마만큼을? 원가 100만원의 물건만큼을 이때 인도했어요. 그럼 이때 수익 잡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때 수익 잡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인도하면 판매된 거니까 이게 수익 잡을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렇지만 수익 잡을 수 없다. 왜? 시용 판매이기 때문에. 시용 판매. 너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매 의사 표시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걔가 구매 의사 표시할 때까지는 수익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하는지 알겠죠, 지금? 그 밑에 11월 5일 날. 그날 드디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날 드디어 구매 의사 표시했죠, 소비자가. 그럼 매출 얼마 잡아요? 91만원. 91만원 차변에 매출 채권. 이렇게 하는 거죠.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시가 됐어요. 기말. 기말이 되면요. 여기다가 숫자만 좀 바꿔볼게요. 아까 했던 기말 수정문에 똑같이 하는 건데, 똑같이 하는데, 보세요. 매출원가 잡으려고요. 기초재고 20만원. 20만원 이쪽으로 보내요. 120만원 이쪽으로 보내요. 120만원. 그럼 매출원가가 140이죠, 이렇게.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이 거기 얼마예요?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거기 보니까 40이라고 돼 있죠. 왜 그런지 당연히 140이 판매할 수 있는데 소비자한테 인도한 게 아까 원가로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0 남았게 40. 그 40이 남았을 텐데 그 40이 창고에 남아있는 게 우리 창고 40만큼을 기말 재고로 이렇게 파악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매출원가 얼마 되냐면요. 매출원가가 140에서 얘 빼는 거니까 100 되죠. 100. 매출원가가 100인데 이쪽 보니까 매출은 91만 원이잖아요. 또 이상하죠 좀. 매출원가가 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뭐가 문제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기말 재고가 이거 말고 더 있겠죠. 우리가 지금 소비자한테 팔려고 보낸 물건이 130만 원어치인데 매가로 그 중에 91만 원만 구매의사 표시했어요. 현재 빼보니까 39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이 아직 구매의사 표시가 안 됐어요. 누구 창고에 있겠어요, 이게? 소비자들한테 있죠. 그런데 누구 걸로 봐야 돼? 우리 걸로 봐야죠. 그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얘가 매가기 때문에 원가로 바꾸려면 130만 원이 매가고 원가가 100이니까 1.3분의 1이죠. 하니까 상품으로 잡힐 게 30만 원, 매출원가에서 뺄 게 30만 원이다. 라는 분계가 우리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은 515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복습하실 때 잘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2장의 수익과 비용은 다 끝냈고요. 여러분들 그 중급회에 가서도 이 부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복습 잘 해놓으세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13장 할게요. 오류수정. 여러분 그 오류 수정에다가 13장, 12장까지 끝났어요, 우리. 그러니까 11장까지 해서 우리가 뭐 했다? 11장까지 해서 대차대조표와 관련된 걸 다 배웠고 12장을 배우면서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수익과 비용을 언제 기록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 이제 13장에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류 수정이라고 거기다 적어놓은 13장 그 회계학의 꽃이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실래? 오류 수정 이 회계학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회계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오류 수정을 이해했다면 아주 많은 걸 이해한 거고요. 이 오류 수정이 그러니까 이 회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려는 어떤 그 목표 지점에 있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류 수정. 그래서 오류 수정을 잘하면 여러 가지로 회계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 오류 수정이 또 어떤 측면이냐면요. 이 공인회계사가 되실 분들 여기서 혹시 자기가 공인회계사에 관심 있다.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이 오류 수정을 반드시 잘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하는 13장을 왜냐하면 이 오류 수정이 공인회계사의 밥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인회계사의 이 오류 수정의 밥벌이라는 얘기는 공인회계사의 주 업무 중에 여러분들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예요. 공인회계사들인 주 업무가 첫 번째가 회계감사, 그 다음이 텍스 관련된 서비스,
그 다음에 컨설팅. 이 세 가지가 공인회계사가 하는 주 업무 분야예요. 나중에 보시면. 근데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요, 공인회계사만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공인회계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이거를. 여러분 동네 부동산에 가도 그 부동산 복덕방 아저씨도 그 명함에 부동산 컨설턴트리 써 있잖아요. 아니 다 컨설팅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공인회계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들도 하고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텍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텍스는 세무 관련된 뭐 세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세금 관련된 서비스를 해주고 돈 받는 건데 이거는 공인회계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세무사. 그런데 세무사라는 자격증은 공인회계사들은 합격하면 얘도 나오는 거 알죠? 공인회계사 합격하면 이 자격증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할 수 있죠. 공인회계사가. 또 세무사 시험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세무사만 있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도 하죠. 또 변호사들도 40 붙으면 변호사들도 얘가 딸려 나와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격증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요 회계감사 있죠? 얘가 유일하게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CPA만. 그것도 KI CPA만. AI CPA 못하고. 도장을 못 찍어 AI CPA는 보존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회계감사라는 이 우리나라 회계감사, 우리나라 기업도 외부감사에서 그 외부감사하는 기업이 자산 규모 얼마까지 한다 그랬죠 우리? 70억 이상. 70억 이상의 회사를 외부감사할 때 그걸 회계감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KI CPA만 할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유일한 그 뭐죠? 누구도 못 건드리는 밥그릇이죠. 회계감사가. 그런데 이 회계감사를 해서 주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 회계감사를 한다는 게 이제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보고서라고 하는 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안 보신 분들 한번 나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감사보고서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감사하고 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응? 그 회사한테. 근데 이 감사보고서로 보시면 이게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 안에. 요 안에 내용이 뭐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재무제표가 들어가 있죠.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 네 가지가 있고 주기와 주석도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네 가지 재무제표 다 이제 배웠는데 한 가지만 안 배우고 현금 흐름표. 그거 다 배우죠, 나머지는. 그래서 그거 빼고 다 배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재무제표가 이거를 공인회계사들이 감사하러 가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이거를. 회사가 이 재무제표 만들어 놓으면. 이 모약자인지 알죠, 이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 재무제표를 보고 뭘 확인하는 거죠, 공인회계사는? 이 재무제표가 뭐에 따라 잘 만들어져 있는지? 갭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갭에 따라. 그래서 이 오류수정이란 개념이 그 회사를 가봤더니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갭에 따라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 그럼 그걸 갭으로 바꿔주는 걸 오류수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요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그, 회사에 가봤더니요, 거기 보세요. 그 제1절의 내용. 회사에 가봤더니,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공인회계사가 확인해 봤더니,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틀린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확인해 보니까요, 그 회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잘못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회계사는? 참 잘 만드셨네요. 그러고 도장 찍어주고 나오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러면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나서 뭘 받아요? 그 회사로부터? 감사 보수 받거든요. 외부 감사 보수 돈 받는데 돈 주기 되게 아깝겠죠. 회사 사람들이. 그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막 한참 진찰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아주 건강한데요. 집에 가세요. 이래놓고 돈은 내세요.
이러면은 기분 되게 안 좋잖아요, 이게.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돈 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 원래 그게 아니라, 막 진찰 해주고 해가지고 이상 없다고 해좀 좋아, 그래도 내야 되긴 내야 되죠. 뭘 했으니까. 근데, 이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는 것도 그 회사가 재무제표를 막 뜯어보고 나서, 참 잘하셨는데요? 뭐, 그러면서 그냥 나가면서 돈 내라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어디 가서 또 뭐 상담 받았는데, 여러분들, 법률 상담 받았는데, 막 한참 얘기하더니,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돈은 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래서 공인회계사들이 그 감사할 때, 사실 그 회사가 이 재무제표 자체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고칠 게 하나도 없고 그대로 통과되는 게 원래 바람직한 거죠. 아, 그래야 서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그렇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잘 만들어야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원래 좋은 건데, 그렇게 되면 막 서로 기분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된 걸 발견해야 되겠다라는 좀 강박관념도 있어요. 약간 감사하다 보면. 그래야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그래야 회사 사람들이 좀 대단하게 볼 거 아니에요. 어휴, 뭐 이런 것도 발견하네. 뭐 이러면서 대단해 보지. 가서 막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발견 못하고 이러면 이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서 좀 회사 가서 감사할 때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게 좀 약간 스트레스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회사 가보면 분명히 잘못된 게 조금씩 있어요. 나가보시면 잘못된 게 조금씩 있는데 그 잘못된 회계 처리를 발견했겠죠, 우리가. 그걸 저기 적어놨지만 이렇게 써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난갭이라고, 난갭. 그럼 갭에 따라 만들지 않았다. 그럼 그거를 공인이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 어떻게 바꿔줘야죠. 뭐로? 갭으로. 그걸 오류 수정이라고 해요. 잘못된 회계 처리 난갭을 오류라고 하고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걸 오류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인회계사 밥벌이잖아요, 밥벌이. 아, 이걸 못하면 밥 못 먹어죠. 이게 못하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잘. 거기 보면은 오류의 의의라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회계원칙 적용의 오류라고 돼 있죠. 거기를 설명드릴게요. 회계원칙 적용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회사 나가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참고하세요. 어떤 회사 나가봤더니 여러분들이 감사하는데, 회계사로서 감사하는데 그 회사가 보니까 차입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나가보니까 차입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대차대조표상에 보니까 미지급이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니까 차입금은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미지급이자가 없더라. 느낌이 어때요? 아무 생각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차입금이 무지하게 많은 회사가 기말연재 미지급이자가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안 잡은 거죠, 그거를. 왜냐면 이게 차입금 차입했을 때 이자들이 기말에 현금을 다 지급하는 날짜가 도래할 수는 없잖아요. 차입을 계속 할 텐데 우리가 공부하듯이 계속 뭐 기말에 이자 지급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보면 이자 지급하는 건 차입한 시점으로 또 뭐 얼마 후에 뭐 지급하고 이렇게 날짜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차입금이 많으면 그게 막 분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기말연재 분명히 아직 현금이자 주지 않았는데 기간경과 등이 걸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말에 결산일 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잡히겠어요? 대변에 미지급이자 잡히고 차변에 뭐가 잡히겠어요? 이자 비용 잡혀야겠죠. 예를 들어 1억이다 이게 잡을게. 이런 붕괴가 당연히 있어요. 어느 회사든 이런 거 없는 회사 거의 없어요. 차입금 있으면 다 있어요. 차입금 있으면 다 있는데 이게 없더라 가보니까 일단 잘못했겠죠 뭔가. 그런 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게 이제 회계사로서의 실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식부기에 대한 어떤 더 많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부기라는 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갔더니 종업원들이 있어요. 종업원. 회사에 봤더니 급여가 없더라. 손익계 산세. 거짓말이죠 그거. 그런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예금이 있는데 이자 수익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차입금이 있는데 이자 비용이 없을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이게 없더라. 기말연재 2분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걸 안 했을 회사가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죠? 왜? 이게 우리 무슨 죄 이게? 발생주의잖아요. 근데 회사 발생주의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잘못한 거잖아요. 그게 회계원칙 적용의 오류예요. 회계원칙 적용의 오류인데 이걸 발견했다 회계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잡아줘야죠. 그거예요. 그게.
오류 수정. 회계원칙적인 오류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면, 아까 얘기했죠. 예금이 있는데, 회사가 예금이 많으면 기말년에 당연히 이런 회계 처리가 나와야 돼요. 예금이 회사가 엄청나게 많았다면 당연히 미수이자 잡히는 게 있겠죠. 이렇게 회사가 이 분기 안 했다. 잘못했죠. 회계원칙적인 오류예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어떤 회사 갔더니 여러분이 감사하러 갔더니 주식이랑 채권을 샀어요. 회사가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회사 담당자한테 여러분이 물어봤어요. 야, 이거 왜 샀어요? 주식 채권? 그랬더니 단기적 시세차익 목적으로 샀대요. 회사 담당자가. 그래서 계정 과목을 확인해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회사는. 아주 잘했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기말년제 대차대조표에 있는 기록된 금액이 그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현금 주고 산 금액으로 돼 있더라고요. 대차대조표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 모르면 회계사가 아니죠. 그게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시가로 바꿔, 시가로. 기말에 시가평가 해줘야 되는 시가평가. 취득원가로 돼 있으면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회계 원칙 적용의 오류예요. 시가법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회사가 기말에. 그럼 평가해줘야겠죠? 그런 것들이 오류예요. 오류. 두 번째, 회계 추정상의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 추정상의 오류는 예를 들어 매출채권이 100억이다. 매출채권이 100억인데 회사가 대손 충당금을 1억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99억이라고 해서 이 매출채권을 보고했는데 아니 이 공인회계사에서 분석해 보니까 이 매출채권 100억 중에 부실화된 채권이 많아가지고 한 10억 정도는 회수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10억 정도를 충당금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회사가 1억밖에 안 잡았다는 얘기는 잘못했죠. 그런 게 회계 추정상의 오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추정상의 오류. 근데요, 나중에 나가보시면 이게 추정상의 오류라기보다는 자기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알면서도 이렇게 잡죠. 알면서도. 기업들이 대손 충당금을 이만큼 잡아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요만큼만 잡고 그래요. 우리랑 맨날 싸우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당장 10억의 충당금 잡으려면 9억을 더 잡아야 되죠. 충당금을. 바로 뭐가 안 좋아지겠어요. 9억 더 잡으면. 당기순이익이 9억 까지죠 그냥. 그런 거잖아요. 대손 충당금 잡으려면 대손 상각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알면서도 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뭐 참고하시고 싸워야 돼요. 좀 잡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거기 회계 추정상의 오류가 뭐 그런 거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되고, 계정분류상의 오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들 참고만 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를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러 나갔더니 그 회사 자동차 팔고 받을 돈이 있겠죠. 당연히. 현대자동차를 나갔더니 계정 과목에 대차대조표에 매출 채권이 하나도 없더라. 거짓말이죠 그거. 그 회사 외상으로 자동차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많이 팔았을 텐데 그 자동차를 팔고 받을 돈을 미수금이라고 해놨더라. 가보니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잖아요. 걔 주영업 활동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라고 해야죠. 그를 계정 분류를 잘못한 거예요. 이름을. 그런 거 오류인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알겠죠 여러분도? 바로 잡으시면 돼요. 계산상의 오류는 뭐 혼자 읽어보시고, 거래의 누락은 기록해야 될 거래를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뭐 당연히 잘못한 거죠.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 안 한 거래요. 거래의 누락. 그럼 그거 바로 잡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아무튼 거기 열거되어 있는 것들 하나같이 다 뭐예요? 회사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오류 수정이다. 그 밑으로 가서 오류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미치지 않는 거고, 두 번째가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걸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게 있고요. 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거 없는 거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있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 없는 것보다. 근데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거 이거 먼저 보시면 이 책에 먼저 나오니까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정분류상의 오류다. 이런 얘기 나오죠. 보세요. 계정분류상의 오류. 그 얘기는 순위계형이 없는 오류는 계정분류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죠. 보니까. 계정분류 잘못한 오류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시 두 개로 쪼개가지고 대차 대조표 오류와 손익계산서 오류다.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대차 대조표 오류라는 얘기는 대차 대조표의 계정 과목을 잘못 분류했다는 얘기고, 손익계산서의 오류라는 건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을 잘못 분류했다는 얘기예요. 대차 대조표의 계정 과목을 잘못 분류한 거 예를 들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 현대자동차가 매출 채권으로 기록해야 될 거 미수금으로 기록했다. 그런 것들이 뭐 이 오류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매출 채권을 미수금으로 잘못 분류했다 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은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죠. 맞아요? 손익계산서 오류는요,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 잘못 분류한 건데,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 잘못 분류했다고 해서 당기순이익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수금이나 대여금이라는 거 있죠? 미수금이나 대여금도 대손 충당금 잡아야 안 잡아요? 미수금, 대여금. 충당금 잡아야 안 잡아요? 대손 충당금. 미수금, 대여금. 잡죠? 기업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 가능성 평가에서 다 잡아요. 채권은. 근데 매출 채권 그런 것들 대손 충당금 잡는데, 미수금이나 대여금도 대손 충당금을 잡으려면 대손상각비가 생기잖아요. 그 대손상각비를 회사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거든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왜냐면 매출 채권, 주 영업활동에서 생긴 채권의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지만 뭐죠? 대여금하고 미수금, 기타의 채권에서 생긴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비용이에요. 주 영업활동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를 잘못했잖아요,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기순이익 영향은 없지요. 어차피 비용을 잡은 거니까.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 오류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구분해줘야 되는데, 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오류, 예를 보시면, 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오류는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뭐죠? 이거 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시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대차 대조표 이렇게 그리고요. 양수 똑같고, 손익계산서 이렇게 그리고요. 양수 똑같고. 그럼 대차대표 이쪽에 뭐 있는 거죠, 여기? 자산, 이쪽에 부채, 이쪽에 자본. 자본 중에 네 가지 이미 배웠죠, 우리. 네 가지가 뭐 있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 조정인데, 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당기, 순이익 들어가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여기 적히는 당기순이익이 어디 있는 거랑 똑같아야 돼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랑 똑같아야 되죠? 여기가 비용이고 여기가 뭐죠? 수익이죠? 맞나요? 예를 들어서 숫자 한번 대입해 드릴까요? 여기에다가 1,000원이라고 하고요. 1,000원. 여기다 800원이라고 하면요. 여기가 얼마예요? 200원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도 200원이 당기순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익잉여금은 500원이라고 하고요. 500원. 요 나머지가 뭐 있어서 얘가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500원이라고 하면요.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1,500원이 돼야 되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양수이 똑같겠죠, 또 이렇게. 이쪽도 양수이 똑같고. 맞죠? 뭐 하는 건지 알죠, 지금? 근데 이 상태에서 회사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 오류가 저기 계정 과목 분류상의 오류처럼 손익계산서 내에서 잘못된 오류더라. 그 얘기는 어떤 수익이 커졌다든지 어떤 다른 수익을 다른 수익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요 안에서 요게 커졌다가 요게 작아졌다가 그러니까 요 안에서 분류 잘못한 거니까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죠. 또 비용을 분류 잘못했다는 얘기는 얘가 잘못됐는데 여기 또 내부에서 뭘 또 잘못 기록했다고 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오류가. 그럼 여기에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여기도 보세요. 대차대조표상의 오류가 요 계정 과목을 여기 적을 걸 여기 적었다 해서 자산에서 왔다 갔다 했다. 또는 자산이 잘못되고 부채가 잘못되고 이렇게 됐다. 여기 내부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요.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저기 계정분류상의 오류가. 근데 보세요. 그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보니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뭐 그런 거 써놨죠. 여기다가. 왜 그런지 아주 당연한 건데 아주. 여러분 이게요.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려면 한쪽에만 영향을 미쳐서는 당기순이익은 달라질 수 없어요.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려면 이쪽에 한번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이쪽에 한번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야 얘가 달라지죠. 그게 복식부기 원리예요. 잘 보세요. 회사가요. 아까 얘기했던 건 회사가 이자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기말년제 이자 비용 1억 잡아야 되고요. 미지급이자 1억 잡아야 되는데 이걸 안 잡았어요. 회사가. 이걸 안 잡은 걸 잡아야 된다. 이게 무슨 오류예요 이게? 이게 저기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인데 보세요. 얘가 어디 영향을 미치죠? 이자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죠. 얘가 어디 영향을 미쳐요? 미지급이자. 대차 대조표에 영향을 미쳐서 양쪽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이자 비용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작아져 있죠. 이게 1억만큼. 그것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커져 있겠죠. 이 오류가 이거 안 잡은 것 때문에. 그리고 미지급이자 안 잡은 것 때문에 그만큼 부채가 작아져 있겠죠. 부채 과소계상. 부채가 과소돼 있기 때문에 이익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양쪽이 똑같으려면 이게 커져 있겠죠. 비용 안 잡은 것 때문에 커져 있는 것처럼. 맞아요? 양쪽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기순이익이 달라지죠. 그런 거예요. 지금 또 회계 원리라서 이게 또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잘 적어 놓으시고 꼭 이해하셔야 돼요. 양쪽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시겠어요? 또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미수이자 잡아야 되고 1억만큼 이자 수익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런 회계처리 했어야 되는데 회사가 2분기를 안 했어요. 얘가 어디 영향 미쳐요? 대차대조표에. 얘는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영향 미치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에 영향은 어때요?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죠? 이것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작아져 있겠죠? 이게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으니까. 요걸 해야 되는데 안 했대요, 회사가. 그러면 수익이 그만큼 과소돼 있죠? 그리고 자산이 그만큼 과소돼 있죠? 양쪽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당기순이익도 달라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들이 양쪽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야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는구나. 이걸 잘 이해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5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요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다시 또 두 가지로 쪼개져요. 자동 조정적 오류와 비자동 조정적 오류로 쪼개져요. 얘가 다시 두 가지로. 자동 조정적 오류는 책에 어디 나오냐면 534페이지에 나오는데 제2절의 자동 조정적 오류 읽어보시면 얘는 두 회계 기간 동안 조정되는 거고 얘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서 발생해요. 그 다음에 비자동 조정적 오류는 어디 나오냐면 541페이지에 나오는데 541페이지에 읽어보시면 얘는 세 회계기간 이상 세 회계기간 이상이 소요돼요. 조정되는데
고정자산이나 고정부채에서 발생한다. 이게 비자동 조정 오류예요. 비자동 조정 오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순서가, 얘는 안 할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서. 얘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 혼자 보시고. 얘를 할 건데요.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할 건데, 영향이 있는 오류. 얘 동시에 항상, 동시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양속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이 오류인데,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얘부터 할 거예요. 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 할 거예요. 공부를. 자동조정적 오류가 어디 나오냐면, 534페이지 제2절에 자동조정적 오류. 거의 예제 1번 있어요, 맨 밑에. 예제 1번을 지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2000S1년, 2000S2년, 이래가지고, 내용 보니까 7월 1일 날 보험료를 10,000원만큼 냈다. 이런 얘기 나와있어요. 보험료를 10,000원만큼 납부했다. 자,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2011년 7월 1일 날. 이날 분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차변, 대변에. 어떻게 분계했겠어요, 회사가? 뭐 되게 쉽죠? 대변에 현금 10,000원, 차변에 저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현금주예요, 발생주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현금주예요, 발생주예요? 현금주의죠, 이게. 이 현금주의. 근데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2000S 1년도 하고 2000S 2년도 하고 총계정 원장을 좀 그려보니까 여기에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험료. 근데 이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은 어디 속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우리? 비용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속하는 거죠. 비용.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얘네들은 1월 1일 날 얼마 했을까요? 0이었죠. 손익계정은 항상 기초에 제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년도에서 2월 되는 거 없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이런 상태에서 7월 1일 날 2001년 여기 10,000원 이렇게 기록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얘 때문에. 그럼 이 보험료 10,000원을 이때다 비용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이때랑 같이 쪼개줄 거냐, 이런 거죠. 우리 뭐다? 쪼개주는 게 발생주의죠. 쪼개주는 게 맞죠, 우리? 해보세요. 쪼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려면 언제 뭐 해줘야 돼? 이날 뭐 해줘야지,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기말에 뭔가 해줘야 되는데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했던 거잖아, 이거. 이게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한 거고, 이거 하면서 여러분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 너무나 쉽잖아요. 그러니까 뿌듯해 하시라고요. 한 달 동안 고생하면서 분명히 이해 안 되고 어려운 것들도 생겼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건 너무나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연습을 하시고, 아주 보험료를 줄여야지. 이렇게 비용의 감소. 여기 뭐 잡아요? 선급보험료, 자산. 자, 이런 회계 처리하게 되면 이쪽에 뭐가 생겨야죠? 계정 과목이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 어디 속하는지 알죠? 이제 선급보험료 뭐라고요? 자산에 속하고, 왜 자산인지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누가 물어보면, 누가 여러분한테 야 선급보험료 왜 자산이냐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자산이지? 응? 왜 자산이냐 물어보면 자산의 정의가 뭐였어요? 자산의 정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 미래 어떤 효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선급보험료 효익이 있어요?
미래 효익? 있잖아요. 기말년제 보험금을 먼저 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남은 기간 동안에 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뭐 잘 생각해보세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좀 잘 고민하면서 하세요. 그 선급보험료가 있고, 그리고 전기에 보면요. 전기하니까 이쪽에 12월 31일 날 얼마 잡히냐면 5천원만큼 잡죠. 여기 이렇게. 맞아요? 여기 12월 31일 날 5천원만큼 잡히고 이렇게. 그럼 이제 보험료 얼마 남았죠? 5천원 남았는데 얘는요. 마감할 때 어떻게 하죠? 마감할 때? 마감하고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고 집합손익으로 가고 2001년도 당기순익을 구성한 다음에 없어지죠. 얘가 집합손익 가서 당기순익 구성한 다음에 집합손익은 또 어디로 가죠? 집합손익은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이익잉여금. 그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어디 속하는 거냐면 대차대조표에 속하기 때문에 걔는 차기월 되죠. 그걸 우리 얘기했었죠. 얘는 개별적으로 넘어가지 않죠. 선급보험료 보세요. 얘는 자산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다음 연도 장부에 선급보험료로 넘어가게 되겠죠. 얘가 마감해 보면 여기 뭐라고 돼요? 차기월 얼마? 5천원. 이쪽에 얼마? 전기월 5천원.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실 거고 얘가 왜 넘어왔죠? 얘가 5천원 왜 넘어왔어요? 전기에서 넘어온 이유가 뭘까요? 보험료로 가기 위해서 넘어왔어요. 얘가 넘어온 이유는 여기 가기 위해서 넘어왔어요. 6월 30일이 되면 보험 기간이 끝나잖아요. 선급보험료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죠. 자산이. 대변에 선급보험료를 없애요. 5천원만큼. 그리고 5천원만큼 차변에 뭘 잡아요? 보험료를 잡죠.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이걸 전기에 보면 여기에 6월 30일 날 5천원 들어가서 얘는 제로 되고요. 여기에 5천원 들어가서 이제 잡히죠. 이게 무슨 주의? 발생주의죠, 이게.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하면요. 일단 이 선급보험료 같은 기간 구분한 이 개정 과목은 이게 왜 생긴 거죠? 이 개정 과목은 이런 개정 과목들 선급, 미지급, 선수, 미수 이런 개정 과목 있죠, 우리. 그런 어떤 기간을 구분하는 이런 개정 과목은 왜 생겼냐면 발생주의 때문에 생겼고요. 발생주의가 없었다면 이런 개정 과목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생긴 이유는 잘 들으세요. 보험료가 사실 보험료를 5천원만큼 넘겨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만원만큼 보험료가 기록됐지만 여기 5천원만 잡고 여기 5천원 잡고 싶은 거였죠 원래. 근데 보험료를 직접 넘기려고 하니까 넘길 수가 있더라? 없어요. 수익과 비용은 직접 넘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얘네들을 거쳐간 거예요 저는. 보험료를 직접 넘길 수 없으니까 얘를 만들어서 일로 보내서 얘는 2월이 되니까 넘긴 다음에 일로 갔잖아요. 그런 개정 과목이 이게.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선급, 미지급, 선수, 미수 붙는 것들 다 그런 거예요. 생각 잘 해보세요. 넘어가시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발생주의라는 건 다 아실 거고. 근데 회사가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여러분 감사하러 갔는데 회사가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했다 회사가. 참 잘하셨네요. 그러고 나오면 되죠. 그런데 거기 책에 예제 1분 보니까 회사가 어떻게 했대요? 회사가 이걸 안 했대요. 2분기 안 했대요. 그렇죠 보니까? 2분기 안 하니까 얘가 안 생겼죠. 회사는. 얘도 안 기록됐고 이렇게. 얘가 안 생기니까 당연히 넘어간 것도 없겠죠. 그런 거죠? 얘가 잡힐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분계도 나올 수가 없죠. 넘어온 게 없으니까. 회사가 이렇게 깨끗이 했대요. 깨끗이. 요거밖에 안 했대요. 그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만원만큼을 이때다 보험료 잡았다는 얘기죠 지금. 잘한 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랬는데 그 회사가 보니까 당기순이익을 얼마씩 보고했냐면 10만원과 20만원으로 보고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당기순이익이냐? 아니죠. 이런 오류가 있잖아요. 잘못된 거. 그럼 이 오류 때문에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과대되어 있느냐 과소되어 있느냐 분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얘가 과대예요 과소예요. 이 20만 원이. 과? 둘 중에 하나예요. 과대 과소. 과? 둘 중에 하나니까 과대예요 과소예요. 얘가. 과? 소가 맞죠. 보험료를 많이 잡았, 비용이잖아요, 비용. 보험료를 회사가 많이 잡았으니까 5,000원만큼 이익이 작아져 있겠죠. 만약에 보험료를 5,000원만 잡았다면 얘가 이만큼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익이. 어? 여기는 보험료가 안 잡혔죠. 이렇게 2002년에는 얘가 과대돼 있겠죠. 과대됐으니까 5,000원만 줄이면 되죠. 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 되냐면 제로 되죠. 이렇게 오류의 효과를 분석했을 때 첫해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의 효과가 다음 연도에는 정확하게 반대 효과가 발생해서 두 회계 연도가 지나면 오류의 효과가 상쇄돼 버려서 남아있지 않게 되는 이런 오류를 우리가 자동 조정적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동 조정적 오류는 두 회계 기간만 지나면 오류의 효과가 없어져요. 두 회계 기간.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에서 발생한대요.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오류는 어디서 발생한 거냐면 선급보험료라고 하는 유동자산에서 발생한 거예요. 선급보험료라고 하는 유동자산 안 잡았잖아요. 그 오류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런 유동자산들은 1년만 지나면 그게 없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알아죠, 잘?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수정 분기가 되는데, 오류 수정 분기 하려니까 535페이지, 이거 해답에 나와 있는데요. 오류 수정, 이 처음이 좀 어렵죠? 오류 수정 분기 하는 게. 오류 수정 분기라는 게 이제 공인회계사가 이런 수정 분기 끝나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사한테. 2000X 1년 말하고, 2000X 2년 말하고, 2003년 말에 하라고 되어 있죠, 책에.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오류 수정 분계라는 건 그 오류 수정 분계를 어느 시점에 발견해서 수정하는 거냐가 아주 핵심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발견해서 그 오류 수정을 하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 오류 수정 분계 나중에 이해하시려면요. 그 오류를 우리가 언제 발견해서 고쳐주는 거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2001년 말에 발견했느냐, 2002년 말이냐, 이게 다른데, 2001년 말에 발견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2000X 1년도 장부가 마감되기 전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2002년 말은 2000X 1년도 장부는 당연히 마감됐겠죠. 마감된 후죠. 여기서 2000X 1년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회계연도예요? 이게 2000X 1년이. 2000X 1년이 무슨 회계연도입니까? 여기서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죠.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인데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장부가 마감되기 전이냐 마감된 후냐에 따라 분계가 달라져요. 수정하는 분계가. 이 마감되기 전과 마감된 후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마감되기 전과 마감된 후의 차이점. 이 장부가 마감된다는 얘기는요. 이 손익계산서 계정들이 마감되면 이게 마감이 되고 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집합손익가서 다 없어진다 그랬죠. 집합손익가서 다 없어지고 결국 어디로 가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가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기순이익이 처음 가는 게 미처분이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 당기순이익을 구성해서 가죠. 결국 손익 계정들이라는 게 다 없어지고 얘만 남게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면 마감이 됐다는 얘기는 이해되세요? 마감이 되기 전이란 얘기는 얘네들이 어떻다는 얘기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2000X 1년 말에 발견해서 아직 2000X 1년 장부가 마감되지 않았다. 근데 저걸 발견했어요. 오류를. 2000X 1년 장부가 마감되기 전에 이걸 발견했는데 이걸 잘못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보험료 많이 잡았네. 보험료 어떻게 하면 되죠?
줄이면 되죠. 보험료를 5,000원 줄이고 5,000원만큼 뭘 잡으면 돼요? 선급 보험료를 잡으면 돼요. 자, 이 분계가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던 분계예요? 원래 기말수정 분계 하려고 했던 거죠? 그걸 그대로 해주면 돼요. 전혀 어렵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보험료란 계정 과목 썼잖아요. 이렇게 비용. 이걸 직접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게 비용을 이렇게 아직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감되기 전에 발견했으니까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이제 마감된 후가 되면 2002년에 발견했다 그러면 당연히 2001년 장부는 마감됐겠죠? 1년 다 지났으니까. 이때 발견해서 수정을 할 것 같으면 이미 후회해도 늦었어요. 후회해도 늦은 게 이미 2001년 장부는 마감돼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이때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때가. 그러면 2001년도에 보험료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10,000원만큼 많이 잡혀서 마감됐어요, 이미. 그럼 2001년도 이익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미? 과소돼 있겠죠? 이미 과소됐잖아요. 10,000원 다 비용 잡았기 때문에. 과소된 상태로 마감돼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미. 후회도 늦었다니까. 이미 2001년 끝났어요. 오류 발생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수정 분계 끊으려고 하니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2003년에 발견하잖아요? 고민할 게 없어요. 아무 짓 안 해도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2003년에는 두 회계 연도가 지났잖아요. 얘는 자동 조정되는 거죠. 효과가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분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오류라는 건 발견하려면 아주 빨리 발견하든지 아니면 아예 늦게 발견하든지 그래야 좋죠. 보니까 어정쩡하게 1년 지난 다음에 발견하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아무튼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지금 할 거예요. 얘 일단 지울게요. 얘는 혼동될까봐. 그러니까 이때 발견했다는 얘기는 2001년에 이 회사가 오류 수정 분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죠. 발견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었고요. 이때 와서 처음 발견했어요. 지금.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발견했다고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작년에 보험료를 많이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지금 와서 이미 늦었는데 2002년에 와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작년도에 보험료를 5,000원만 잡아야 되는데 10,000원 다 잡았네. 이런 생각이 든 거잖아요. 지금. 그 순간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년도에 보험료를 다 잡았기 때문에 올해 뭘 안 잡았어요. 보니까. 올해 보험료를 안 잡았죠. 아니 보세요. 전년도에 보험료를 다 잡았기 때문에 올해 보험료가 안 잡혀 있잖아요. 보니까. 그걸 얘가 느꼈죠. 지금. 그럼 일단 어떤 것부터 해줘야 돼요? 올해 보험료를 잡아줘야겠죠. 그 보험료 5,000원 잡아줘야 되잖아요. 일단 보험료 5,000원. 이거는 몇 년도 보험료예요? 2000X 2년이 2년. 그러니까 2000X 2년이 잡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 오류 때문에 전년도의 이익이 어떻게 돼 있다? 전년도의 이익이 과소돼 있죠. 전년도의 이익이 그만큼 작아졌잖아요. 보험료 많이 잡아서. 그러면 전년도의 이익은 지금 뭐로 넘어와 있어요? 전년도의 이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과소돼 있으니까 그걸 늘려줘야겠죠. 지금 발견했으니까. 이익잉여금을 늘려주는 건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대변이죠. 이익잉여금이 이쪽으로 늘어나니까. 여기다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쓰면 이게 답이에요.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변에 오면 이익이에요. 수정 이익. 이런 게 오류 수정인데 어렵죠. 좀 지금 처음에 개성의 이름이.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보시니까 이때 발견했을 때 뭐 한 거냐면 전기 손익 늘려주고 그러니까 전기 이익 늘려주고 단기 이익 줄인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비용 다 잡아서 전년도의 이익은 작아져 있고 지금은 이익이 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이익은 늘려주고 당년도 이익 줄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이 분계? 잘 생각해 보시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532페이지 보세요. 532페이지에 532페이지 거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고 되어 있는 거에 두 번째 문단에 밑줄 치세요. 두 번째 문단 맨 끝에 보면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류로 인해서 전기 이전의 손익이 잘못된 경우에는 소급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기 이전에 손익이 과대돼 있을 때 미처분 이익을 감소시키고 비경무시된 전기전 문제표는 오류 수정을 반영해서 재작성해야 된다. 거기가 밑줄 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지금 전기 이전의 이익 여기 전기 손익이 과대인가요? 과소인가요? 얘는 과소였죠. 과소. 이익이 과소돼 있었잖아요. 과소돼 있으니까 지금 그걸 발견했으니까 늘려야 돼, 줄여야 돼. 늘려야 되죠. 늘리니까 이쪽이잖아. 이쪽. 늘리는 게 이쪽 적고 올해 손익 건드렸죠. 이렇게.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밑에 분계로. 533페이지 보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533페이지에 기업회 기준에서는 오류로 인해서 전기전의 손익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를 미처분 이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기오류 수정 이익 또는 전기오류 손실이라는 개정과목으로 해서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밑에 분계 보시고 분계 밑에 네 번째 줄에 또 밑줄 세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더라도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중대한 오류의 경우에는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시면, 얘가 전기 이전의 손익이 잘못된 거니까 이익잉여금을 건드려서 전기 손익 건드리는 게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 같죠? 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미국의 회계처리고요. 국제회계 기준의 회계처리가 좀 달라요. 나중에 보시면. 국제회계 기준이 뭔지 잘 모르죠, 여러분 지금 현재. 나중에 다 중급회계 때 나오니까. 근데, 미국은 이익잉여금을 건드리자고 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은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갔거든요. 국제회계 기준은 뭐라고 했냐면은 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얘를 어디로 보내세요? 얘 건드리지 말고 손익계산서로 보내세요. 영업의 수익으로. 얘가 중대하면요. 금액이 크면요. 얘로 하세요. 얘 건드리세요. 이익잉여금. 근데 여러분 공부해보니까 얘가 이익잉여금 건드리는 게 맞아요? 단기 손익계산서 가는 게 맞아요? 이익잉여금 건드리는 게 맞죠? 전기 손익 건드리는 거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맞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이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여기로 가고 중요할 때만 일로 가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밑줄 쳐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쪽을 쫓아간 거야. 이쪽이 아니라. 야,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반대 많이 했는데, 일단 안 좋은 게 뭐냐면 주관이 개입이 되잖아요. 중대할 때만 그런데 중대하다는 게 그럼 뭐예요? 중대한 게. 그래서 질문했거든요, 저희가. 중대하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질문했더니 답변이 뭐냐면, 심각한 오류가 중대한 오류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심각한 것은 뭐냐? 물어봤더니, 중대한 것이 심각한 거다. 판단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답변을 해줬는데 결국 실무적으로는요. 요 금액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네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고민할 게 없어요. 왜?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이게 중대하다, 중대하지 않다 언급을 해주겠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걸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만약 그 출제자가 중대하다, 중대하지 않다는 언급을 안 했다. 만약에 뭐로 봐야 돼요? 중대하지 않은 걸로 봐야 돼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쭉 잘 읽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디 보시냐면은 이제 줄 건데 그 536페이지 보면 예제 2번 있는데 이 예제 2번부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쭉 하시는데요. 그 손익에 미치는 효과만 분석해 볼게요. 단기 손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만 간단하게. 이 분석하는 거 잘해야 되니까 분계는 여러분이 하시고 536페이지 예제 2번 보니까 10만원, 20만원 해가지고 이자 비용 2만원을 언제 다 그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2002년 이때 비용 다 처리했대죠? 얘 어떻게 돼 있을까요? 2만원을 이때 다 비용 처리를 했대요 보면 그럼 얘가
대죠, 거대. 10,000원만큼 이자 비용 처리 안 했잖아요. 여기 과소니까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제로죠. 이런 걸 뭐라고요? 자동 조정적 오류다. 또 해봐요, 여기. 537페이지 예제 3번. 그 예제 3번 보니까 또 임대료를 언제다 수익으로 잡았대요? 7월 1일 날 임대료 받을 때 다 잡았죠. 보니까 10,000원을 얘가 어때요? 대대죠, 과대. 다 잡았잖아요, 임대료를. 줄여야 되고. 여기 안 잡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더하니까 제로. 자동 조정적 오류. 다음 페이지. 이제 4번. 미수 수익의 오류. 이렇게 수수료 수익을 10,000원만큼 이때다 수익으로 잡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소대 있고, 대대 있잖아요. 두 개 더하니까 제로. 자동 조정적 오류. 그래서 여러분이 오류를 공부하실 때 첫 번째는 이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렵죠, 더. 그러니까 얘를 일단 잘 하시고, 이거 오류 분석하려고 그 효과를 분개로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얘 공부할 때 항상 기억할 거는 언제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분개가 달라져요. 문제 출제자가 이걸 물어봤는데 이걸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물어봤는데 이걸 대답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하는 거냐를 잘 보시고 분개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연습 다 하시고. 539페이지 재고산 오류가 제일 중요한데요. 거기서부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